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캠브리지 동아시아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조금 당황스럽네요, 그죠? 지금 이 반에서 이제 수업 듣는 학생들은 왜 당황스러운지 다들 이해를 하고 있죠, 그죠? 자, 오늘 우리는 열강의 동아시아 심리학과 중국과 일본의 근대화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이번 시간부터 우리는 한국의 근현대사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자, 근현대는 근대와 현대를 합친 말이에요. 근대는 산업혁명부터 2차 세계대전까지를 근대라고 하고, 현대는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를, 2차 세계대전부터 현재까지를 현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산업혁명 이후부터의 한국의 역사를 배울 건데요. 이 시간부터 우리는 한국사를 배우기 이전에 세계사, 동아시아사의 내용을 일부 배우고 한국사의 내용을 진행해 볼 겁니다. 왜냐면은 근대부터 한국 역사의 전개 과정은 세계사의 전개 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국사 전개 과정이 배경으로서 세계사 동아시아의 내용을 짧게 살펴보고 한국사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러한 과정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자, 선생님이 방금 근대란 산업혁명부터를 근대 시기로 구분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산업혁명이란 무엇이냐? 사전적인 의미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8세기 후반부터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상의 중대한 변화로 기계의 발명과 기술의 혁신으로 일어난 산업상의 중대한 변화. 아이씨, 아까 또 말이 꼬였다. 당황했어. 갑자기 또 카메라 설치하다 보니까. 네, 산업혁명이란 18세기 후반 영국에서부터 시작된 기계의 발명과 기술의 혁신을 통한 산업상의 큰 변화를 가지고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더 쉽게 말해 볼게요. 기계와 공장으로 물건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직접 손으로 만드는 것보다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서 기계로 물건을 만들어내게 됨에 따라 물건을 만들어내는 속도가 어떻게 됐을까요? 매우 빨라졌어요. 그러면서 많은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데, 문제는 기계가 만들다 보니까 사람보다 훨씬 더 상품의 질이 떨어져요. 네,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사람 손으로 만든 것하고 기계가 만든 것 중에 뭐가 더 좋을까라고 생각해보면은, 여러분들은 수제, 핸드메이드라고 하면은 명품을 떠올리면서 당연히 사람 손으로 만들기 더 좋죠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많이 만들어내는 거를 생각해보면은,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사용하는 물건을 생각해보면은, 사람은 실수를 하기도 하지만 기계는 실수를 사람보다 훨씬 더 적게 하기 때문에 기계와 공장을 통해서 만들어낸 제품이 상품의 질이 더 좋습니다. 두 번째, 나아가서 사람이 손으로 만드는 것보다 한꺼번에 많이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개별 상품의 가격이 어때요? 싸요. 그죠? 다시 말해서 산업혁명이란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어려운 말로는 공장제 기계공업이 시작된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쉽게 이야기하자면 기계를 통해서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내게 됨에 따라 사람이 손으로 만드는 것보다 싸고 질 좋은 상품을 대량으로 빨리 만들어낼 수 있게 된 사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자, 그래서 이러한 변화를 일찍 경험한 나라들, 그래서 다른 나라들보다 산업에 있어서 앞서 나간 나라들, 우리는 그런 나라들을 앞서 나간 선진 산업 국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산업혁명을 통해서 등장한 선진 산업 국가에는 어떤 나라들이 있었냐면은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같은 이런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나라들의 경우에는 다른 나라들보다 먼저 기계를 만들고 공장을 설립해서 제품을 생산해내게 되었어요.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지는 물건보다 훨씬 더 값싸고 질 좋은 상품을 많이 만들어냈어. 그 물건들이 많이 팔렸을까? 네. 많이 팔리죠, 그죠? 값도 싸고 질도 좋다 보니까 이 기계와 공장을 통해서 만들어낸 선진 산업 국가들의 상품은 매우 많이 판매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나라들이 거대한 부를 축적한 나라들로 발전해 나가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독점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독점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요, 설명이 써있죠. 막대한 자본을 축적한 자본가가 시장을 지배하는 독점 자본주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핸드폰 뭐 쓰나요? 아이폰 갤럭시. 애플의 아이폰이나 삼성의
갤럭시 쓰고 있죠. 그죠? 우리나라 핸드폰 시장은 2개의 회사가 독점하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봐도 여기에다가 뭐 샤오미, 그 다음에 또 뭐 더 해볼 수 있지? LG. 네. 여기에다가 뭐 샤오미라든지 뭐 몇 개 더 기업 더해지면 어쨌든 전 세계 핸드폰 시장은 대략 한 3개 회사가 다 장악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요런 거를 가지고 우리는 독점 자본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나라들보다 먼저 산업혁명을 이뤄낸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같은 나라들의 경우에는 전 세계 시장을 독점적으로 장악해 나가는 이러한 경제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네. 자, 그런데 이 공장제 기계 공업을 통한 대량 생산이 꾸준히 유지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어떤 조건이 필요했을까? 기계가 많아야 돼요. 기계가 많아야 되고요. 또 재료. 그렇죠. 기계를 돌려가지고 계속 물건을 만들어내려면은 물건의 재료가 되는 원료가 필요해요. 그죠? 원료를 계속해서 구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원료만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냈는데 점차 기계와 공장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원료로는 네, 그죠. 감당을 못해요. 부족해지게 됩니다. 두 번째, 물건을 많이 만들면 물건을 뭐 해야 돼? 팔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공장제 기계공업이 계속 유지되기 위한 또 다른 조건은 무엇이냐면 만들어낸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국내 시장에서 판매하는 걸로 공장과 기계가 유지가 됐습니다만은 점차 기계와 공장의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서 국내 시장의 수요만으로는 부족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른 나라들보다 먼저 산업혁명을 이룬 이들 선진 산업 국가들의 경우에는 원료를 수입하고 물건을 팔 수 있는 해외의 또 다른 나라들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러면서 이들 나라들은 아직까지 산업화를 이루지 않은 전 세계의 다른 국가들을 찾아가게 되는데 대체로 그런 나라들은 아시아나 아프리카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이런 선진 산업 국가들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산업혁명을 이루지 못한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국가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문 열어 우리 물건 사, 우리랑 장사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자, 이러한 서양 국가들의 제안을 받아들인 아시아나 아프리카 국가들은 문을 활짝 열고 그들과 자유롭게 장사를 했을까 하지 않았을까? 하지 않는 게 보통이죠. 그죠? 왜냐면은 일단 왜냐면은 일단 낯선 나라가 와가지고 문 열어라 우리랑 장사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선뜻 문을 열어주기가 어렵죠. 그죠? 얘네들이 과연 믿을 수 있는 애들인가도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얘네들과 문을 열고 장사를 했다가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에요. 그죠? 게다가 딱 보기에도 걔네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 그지?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이랑 장사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손해볼 게 충분히 예상이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국가들은 보통 그들이 문 열어 우리랑 장사하자라는 요구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하지만 이들 선진 산업 국가들의 경우는 자국의 산업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원료와 시장이 필요해서 그러다 보니 쉽게 문을 열지 않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에 와서 무엇을 하느냐? 자기들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죠. 이들 나라들은 산업혁명을 통해서 과학기술이 발전하게 됨에 따라 이 아시아나 아프리카 국가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배나 대포, 총 이런 무기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무기를 가져와서 자기들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거나 아니면은 직접 공격을 해서 그들이 닫힌 문을 강제로 열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가지고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침략적 접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강력한 무기를 보여주거나 그것을 이용해서 공격을 해서 문을 열게 만드는 행위, 그것을 침략적 접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거부하던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나라들의 문을 열게 만들고 자기들이 공장과 기계를 돌려서 만들어낸 산업 상품을 대량으로 수출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아시아나 아프리카에서 선진 산업 국가들의 산업 상품이 잘 팔렸을까요? 잘 팔리죠. 왜? 공장과 기계를 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값이 싼데 상품의 질이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지 많이 팔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큰 돈을 번 이들 국가들은 이 아시아나 아프리카 같은 나라들에서 뭘 사가느냐?
원료를 사가는 것이죠. 자기 나라 상품을 꾸준히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원료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원료를 사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기 나라에서 사간 원료를 가지고 다시 공장을 돌려가지고 상품을 만들어내서 또다시 판매하고 또 원료를 수입해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이러한 관계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어떤 나라의 예를 들어볼 수 있냐면은 영국과 인도의 관계를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산업혁명을 이루는 나라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리고 영국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낸 기계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입고 있는 면티 같은 면 제품을 만들어내는 기계와 공장이 가장 먼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서 산업혁명 이후에 영국은 전 세계 면 제품 시장을 장악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던 영국 마찬가지로 원료를 대량으로 수입하고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땅을 원했어요. 그러니까 영국의 목표가 되었던 나라가 바로 어디였느냐? 그게 바로 인도였던 겁니다. 왜 영국은 인도에 눈독을 들였느냐? 이유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땅이 넓고 인도는 중국만큼이나 인구가 많은 나라예요. 풍부한 시장을 가지고 있죠. 또 하나, 인도는 아까 얘기했잖아. 네. 목화가 면 제품의 원료인데요. 인도의 경우에는 목화 재배에 적합한 기후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면 제품을 만들어내기 위한 목화의 재배를 이루기 딱 좋은 지역이었던 것이죠. 하나 더. 머릿속에 전 세계 지도를 잠깐 떠올려 볼까요? 유라시아 대륙을 놓고 보면은 동쪽 끝에 아시아가 있고 서쪽 끝에 유럽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가운데 뭐가 있나요? 인도가 있어요. 위에는 러시아가 있고 그 가운데 바다에는 인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도를 장악한 나라는 유라시아 대륙 전체의 유통망을 장악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그래서 인도를 영국이 식민지로 지배하면서 그들에게 목화를 재배할 것을 강요하고요. 그것을 싼 값에 대량으로 수입해 갑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영국에서 기계와 공장을 돌려가지고 면제품을 만들면은 그것을 또 인도에다가 싼 값에 대량으로 수출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자,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은 선진 산업 국가는 점점 더 잘 살게 되겠죠. 그죠? 인도는요, 반대로 점점 더 못 살게 되겠죠. 그죠? 왜 못 살게 되느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도에는 영국이 진출하기 전에는 면 제품을 생산하던 사람들이 없었을까? 아니요. 있었겠지, 그지? 하지만 영국이 진출하게 되면 그 사람도 어떻게 됐을까? 망했을 것 같은데. 밀리죠. 영국산 면 제품보다 값이 비싸고 품질이 떨어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도 사람들 전부 다 영국산 면제품 사다 보니까 인도에서 면제품을 생산하던 사업자들 전부 다 망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서 인도는 점점 더 가난해지게 되겠죠, 그죠? 이해가 되나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게 뭐야, 너네가 문 열라고 해서 문 열어서 장사하다 보니까 우리는 가난해지잖아, 너네랑 장사 안 해 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 땅에서 나가 라는 식으로 민족적 저항 운동이 벌어지게 되면은 선진 산업 국가들이 곱게 물러날까요? 아니겠죠, 그죠? 웃기지만 너네는 우리의 산업 발전을 위해서 계속 희생해야 돼 라고 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무기를 바탕으로 그 민족적인 저항을 탄압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것을 가지고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제국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나라의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희생양이 될 다른 나라를 선택을 하고 그들을 식민지로 지배하는 행위, 그런 것을 가지고 제국주의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인도의 민족운동을 대표하는 인물 누가 있나요? 마하트마 간디 있죠, 그죠? 네이버나 구글에 간디라고 이미지 검색을 해보시면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은 간디가 이렇게 반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손으로 뭔가를 돌리면서 실을 뽑아내는 장면이 찍힌 사진을 본 적이 있나요? 네, 볼 수 있을 거예요. 인도 간디, 이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그렇죠. 면제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죠?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난해졌는가? 영국산 면제품을 영국산 면제품을 사서 써서 그렇다. 우리 국산품 애용하자. 영국 상품 불매하자. 그래서 우리 손으로 필요한 우리 면제품 우리가 직접 만들어 쓰자 라고 하는 형태의 민족운동이 전개되었던 거, 그것은 바로 영국의 식민 지배가 바로 자국 산업 발전을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따라서 인도도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려면은 영국산 상품을 사지 않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민족운동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한편 이 선진 산업 국가들의 경우에는 원료뿐만 아니라 식량이나 노동력 같은 것들도 많이 수입을 해 갑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 국가들은 최대의 이윤, 가장 많이 이익을 남겨먹는 걸 추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지? 따라서 물건을 생산해내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최대한 어떻게 할 필요가 있나요? 줄일 필요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원료도 최대한 어떻게 사가고 싶었던 거예요? 싼 값에 사가고 싶었던 겁니다. 그럼 식량은 왜 사가느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건의 값을 낮추려면은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한테 월급을 어떻게 줘야 될까? 많이 줘야 될까? 적게 줘야 될까? 적게 줘야 이익이 많이 남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월급을 최소한으로 주고 싶어서, 하지만 얼마만큼은 줘야 되지? 밥 먹고 살 정도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문제는 이들 선진산업 국가들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원래 농사 짓던 땅에 공장이 세워졌고, 원래 농사 짓던 농부들이 공장에 와서 노동자가 되어서 산업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식량 생산은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러면 점점 더 식량 가격이 높아지게 되면 노동자들한테 줘야 되는 월급의 금액도 높아지게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식민지에서 싼 값에 식량을 수입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 노동자들한테 싼 값에 식량을 제공함으로써 노동력의 가격을 낮추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이런 방법들이 이루어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노동력을 수입한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아프리카 지역에서 어떤 것들이 많이 벌어지기도 했느냐? 노예 수입이죠. 아프리카 흑인들을 노예로 사가는 이런 일들도 많이 자행되기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지배한 것도 정확하게 이런 이유 때문인 거죠. 일본의 산업이 발전해 나가기 시작을 하면서 원료와 시장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침략적으로 접근해서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든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싼 값에 원료 시장 같은 거를 가지고 가서 일본에서 값싸게 물건을 만들어낸 다음에 우리나라 시장에다 판매해서 이익을 올림으로써 지속적으로 일본의 산업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따라서 식민 지배는 자국의 산업 발전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행위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본의 식민 지배가 끝난 지 한참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일본에게 과거 식민 지배 문제에 대해서 사죄하고 배상해라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까닭은 지금 일본이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은 과거 조선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우리 산업혁명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제국주의와 식민지배를 중심으로 산업혁명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해가 됐나요? 네. 영상 찍을 때 좀 더 말을 잘했어야 되는데 초반에 살짝 당황해버리는 바람에 어버버하고 말았네요. 자, 동아시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방금 설명한 내용이 무엇이었냐면요, 산업혁명 이후에 선진산업 국가들이 아직까지 산업화를 이루지 못한 나라에 침략적인 접근을 하였다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살펴본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서, 동아시아에서 그 첫 번째 대상이 된 나라는 어디였냐면 바로 중국 청나라였던 것이죠. 네. 그 사건이 바로 제1차 아편전쟁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자, 사실 여기 부분도 동아시아사를 배우게 되면 대략 한 3시간, 4시간 정도에 걸쳐서 배우는 굉장히 큰 주제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한국사를 배우기 때문에 한 페이지로 쭉 압축을 해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중요한 내용들만 중심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영국과 청나라. 원래도 서로 무역을 하고 있었어. 하지만 청나라는 영국 상인들이 와서 장사를 할 수 있는 것을 조금만 허용했어요.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은 영국 사람들이 청나라 물건을 사가는 것은 허용해줬지만 영국 상인들이 중국에서 물건을 파는 것은 허용해주지 않았어요. 약간 구체적인 내용에 차이가 있긴 해요. 그냥 단순하게 설명하자면 대략 이런 식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국 사람들은 청나라에서 물건을 많이 사가, 특히 영국에서 차, 비단, 도자기 이런 것들이 유행하게 되면서 청나라에서 엄청나게 많은 차와 비단, 도자기 이런 것들을 수입해 갑니다. 하지만 영국도 청나라에다가 물건을 팔아야 더하기 빼기가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런데 청나라에서 무역을 자유롭게 허용해주지 않다 보니까 영국은 중국에다 물건을 많이 팔아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가는 건 많은데 수출하는 건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영국이 손해, 무역의 적자를 보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영국이 어떻게 하면 이 무역 적자를 극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떠올린 게 무엇이었느냐? 바로 아편이라고 하는 마약이었습니다. 자기가 식민지를 지배하는 인도에서 아편이라고 하는 마약을 제조한 다음에 중국에다가 몰래 팔기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나눠줄 때는 거의 공짜로 나눠주다시피 팝니다. 자, 그런데 이 아편이라고 하는 마약에 갖는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냐?
중독성이 무지무지 강해요. 인간의 보통 의지로도 끊어낼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중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후에 청나라 사람들이 아편에 중독된 것을 확인한 영국 상인들 아편의 가격을 높이기 시작을 하죠. 하지만 이미 중독된 청나라 사람들은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그 아편을 살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중국으로 들어오기만 했던 돈이 영국으로 아편 때문에 빠른 속도로 빠져나가게 되면서 청나라는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편에 오랫동안 중독이 되면 사지가 뻣뻣하게 굳어서 죽음에 이르게 되거든. 아편 중독으로 인한 중국 사람들의 건강 문제도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청나라가 안 되겠다. 영국 너네 앞으로 우리나라에 아편 팔지 마. 라는 식으로 아편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하자. 영국은 너네 뭐야? 우리가 물건 파는데 왜 방해해? 이거 우리랑 싸우자는 거지? 라는 식으로 꼬투리를 잡아서 청나라를 공격하게 되니 그게 바로 제1차 아편 전쟁이라고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제1차 아편 전쟁 때 영국군은 한 25,000명 정도가 중국에 왔을 거예요. 그 많은 중국 인구를 생각해 보면 25,000명 얼마 되지도 않는 숫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국의 경우에는 산업혁명을 먼저 이뤄낸 나라였기 때문에 무기 면에서는 중국을 압도하게 돼요. 그러면서 청나라, 지금까지 영국, 이런 서양 오랑캐들 우습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1차 아편 전쟁에서 청나라는 영국에게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게 돼요. 그러면서 청나라는 영국이 요구했던 조건들을 모두 들어주게 되니 그게 바로 1842년에 맺어진 난징 조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아시아 최초의 근대적 조약,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후에 국가와 국가 간에 맺어진 조약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영국이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청나라는 영국이 요구했던 것들을 모두 다 들어줘야 됐어. 그러다 보니 영국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불평등 조약이었다라는 겁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지금까지 청나라에 닫혀 있었던 무역의 문이 영국에게 개방이 되었던 것이 바로 이 난징 조약이었어요. 그러면서 영국에서 공장과 기계를 통해서 만들어낸 상품이 중국에 수출되기 시작을 하죠. 이후에 프랑스 같은 나라도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에 진출하고 싶었어요. 영국도 사실은 난징 조약으로 통해서 문을 열긴 열었지만은 무역의 규모가 만족스럽지 않아서 더 큰 개방을 원했어요.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가 함께 이 청나라에 뭔가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두 번째 전쟁을 일으켰으니 그게 바로 제2차 아편 전쟁이라고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아편이라는 관계는 없는 전쟁이었지만 1차 아편 전쟁이 연장선상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제2차 아편 전쟁이라는 용어를 쓰기는 해요. 자, 아무튼 여기서도 청나라가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게 되면서 영국, 프랑스를 비롯한 서양 국가들의 경제적인 침략을 청나라는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내 말 듣고 있지? 네, 집중력이 살짝 흐트러졌네요. 자, 청나라가 받은 충격은 어땠을까? 두 차례 전쟁에서 패배한 청나라. 굉장히 큰 충격이었죠. 지금까지 자기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세계의 중심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중국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도 산업화를 이룬 산업혁명 이후에 서양 유럽 국가들과 같은 모습을 갖춰가기 위한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양무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근대적 개혁 또는 근대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산업혁명 이후에 서양 유럽 국가들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한 노력을 가지고 산업화, 근대화 또는 근대적 개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중국에서 이루어진 첫 번째 근대적 개혁 시도를 일컬어 양무운동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이해가 되고 있죠, 그죠? 자, 모든 개혁의 목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모든 개혁의 목표는 부국 강병이야. 잘 사는 나라, 강력한 군대를 갖는 게 그 목표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양무운동의 목표도 역시나 부국 강병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산업화를 이루게 되면 뭐가 필요해지나요? 원료를 수입하고 물건을 팔 수 있는 시장이 있는 식민지가 필요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청나라는 그래서 부국 강병을 이뤄서 산업화를 달성하고요. 지금까지 자기가 잘 알고 있었던 나라, 우리 청나라랑 가장 가까이 있었던 나라,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오랫동안 맺어오면서 제일 쉽게 먹을 수 있는 조선과 베트남을 식민지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양무운동의 최종적인 목표로 수립이 되었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청나라는 어떠한 방식으로 근대화를 이루고자 하였느냐? 요거 다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양무운동의 방식은 네 글자로 중체서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중체란 무엇이냐?
최, 몸은 중국의 것입니다. 다만 용, 사용하는 것은 서양의 것이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중체서용이란 무엇이냐면 중국의 전통적인 통치체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만 서양의 산업혁명 이후에 기술과 기계, 무기만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개혁 시도가 바로 양무운동이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네. 자, 왜 이러한 방식으로 근대적 개혁이 추진이 되었느냐? 이유는 한 3가지 정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중국은 자기가 세계의 중심이라고 하는 중화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아직까지 그것이 덜 깨졌어. 우리가 비록 서양 오랑캐한테 지긴 했지만 사실 중국 역사상 오랑캐한테 전쟁을 접은 것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죠? 이번에도 우리는 질 수 있는 일이었어. 다만 우리는 그들보다 뭐가 부족하다? 기술과 기계가 부족해서 전쟁에서 진 거고 물건을 팔아먹는 일에서 밀리고 있는데 그것만 있으면 우리는 걔네들보다 더 뛰어날 수 있어 라고 아직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기들의 전통적인 통치체제가 더 뛰어나다고 믿었기 때문에 기술과 기계만 받아들이려고 하였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나요? 나아가서 이렇게 보면 돼요. 전통적인 통치체제 전체 다를 바꾸는 게 쉬울까? 아니면은 기술과 기계만 받아들이는 게 쉬울까? 당연히 기술과 기계만 받아들이는 게 좀 더 쉽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목표예요. 그죠? 통치체제 전체를 다 바꾼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울 수도 있어. 왜냐면 통치체제 전체를 다 바꾼다는 것은 기존의 권력을 누리던 사람들이 전부 다 싹 다 물갈이가 된다는 거거든? 그러면 나라가 한번 망했다가 다시 세워지는 과정을 겪는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리고 이 양무운동은 청나라 정부에 의해서 추진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러한 부분적인 보수적인 개혁으로 전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잘 됐을까요? 네, 잘 안 됩니다. 왜냐면은요, 전통적인 통치 체제를 유지하면서 기술과 기계만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비유를 하자면 뭐랑 비교해 볼 수 있느냐? 투지폰에다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앱이 참 좋아 보이네. 투지폰에다가 앱을 깔려고 했던 시도나 다를 바가 없어요. 사실 서양에서 이러한 산업혁명을 이루게 된 데에는 단순히 기술만 발전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들의 통치 체제나 사상, 종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발전해 오면서 나왔던 변화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적인 것들만 도입하려는 시도는 결국에는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경쟁이었던 청일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면서 우리의 근대적 개혁이 방향이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넘어가도 될까요? 네. 자, 두 번째 서양 국가의 개방의 목표가 된 나라는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청나라가 영국에 의해서 개방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일본은 미국에 의해서 개방이 돼요. 미국은 왜 하필 일본을 목표로 잡았느냐?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 미국도 동아시아에 진출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미국이 동아시아에 오려면 어디를 건너와야 돼? 태평양을 건너와야 돼. 미국이 태평양 건너서 제일 먼저 만나는 나라가 뭔가요? 일본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미국의 공격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당시 미국에서는 포경업, 고래잡이 산업이 유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래잡이 하던 배들이 중간에 들러서 물이나 식량을 구할 수 있는 보급 기지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일본이 대상이 되었던 겁니다. 미국은 일본의 문을 열기 위해서 페리 제독이라는 사람한테 4척의 군함을 줘서 보냅니다. 이때 이 미국 군함 4척은요, 일본인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는 배였어요. 자, 어느 날 일본의 수도였던 에도, 오늘날 도쿄죠. 에도 앞바다에 4척의 검은색의 배가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대포를 빠바바방 썼는데 에도 앞바다에 떨어졌는데 산더미 같은 물기둥이 솟아오르는 모습을 에도 시민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페리 제독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얼마나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봤지? 우리는 너네가 문을 열고 우리랑 장사하기를 원한다. 만약에 너네가 문을 열고 우리랑 장사하기를 거부한다면 이 대포를 다음번에는 에도에다가 쏴주겠다 라고 협박을 합니다. 하지만 이 제안이 너무 갑작스러울 수 있으니 1년이나 생각할 시간을 줄 테니 1년 뒤에 다시 왔을 때 너희의 대답을 내놔라 라고 하고서는 돌아갑니다. 당시 일본 정부였던 에도 막부에서는 그야말로 난리가 났죠. 그죠? 저렇게 강력한 무기를 가진 애들과 싸워서 어떻게 이기지? 하지만 서양 애들한테 문을 열어주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을 열 것인가 아니면 그들과 맞서 싸울 것인가 치열한 논의가 벌어지는데 결국 이렇다 할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1년 뒤 약속했던 것처럼 페리 제독이 돌아오는데 이번에는 8척의 배를 끌고 돌아옵니다. 자, 생각할 시간 다 줬다. 너희의 대답은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았을 때 에도 막부는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었기에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미국의 무력에 의해서 협박에 의해서 일본이 개항하게 되니 문을 열게 되니 항구를 열게 되니 이때 맺어진 조약이 바로 미일 화친 조약과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이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마찬가지로 일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평등 조약을 맺으면서 일본도 개항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항구가 열리고 시장이 개방이 되면서 미국 상품들이 일본에 팔려 나가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일본의 경제가 어려워졌던 것도 맞습니다만은 사실 이러한 과정 자체에 대한 일본의 지배층들, 무사들의 불만도 많았습니다. 일본은 중국이랑 한반도와는 달리 중국과 한반도가 양반, 사대부, 성리학을 공부하는 학자들이 지배하는 사회였다라고 한다면 일본의 경우에는 사무라이, 무사들이 지배하는 사회였거든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일본의 지배층이었던 이 무사들의 경우에는 싸워보지도 않고 항복을 했던 에도 막부 정부에 대해서 무척이나 부끄럽게 여겨서 이 겁쟁이들 싸워보지도 않고 문을 열다니 이 얼마나 비겁한 짓인가 라고 일본 정부를 에도 막부를 비판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에게 시장을 개방하고 난 이후에 일어난 경제적 혼란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는 에도 정부의 무능함을 매우 비판해 나가게 돼요. 그러면서 무능하고 비겁한 겁쟁이 정부를 무너뜨리자라고 하는 무사들을 중심으로 막부라는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한 막부 타도 운동이 전개되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선생님이 방금 이야기했어요. 일본이 조선과 중국과 달랐던 점은 무엇이다? 지배층이 무사들이었다는 거죠. 그죠? 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안 맞으면 어떻게 싸우나요? 말로, 글로 싸우죠. 그죠? 무사들 사이에서 의견이 안 맞으면 어떻게 되나요? 칼로 싸우죠. 그죠? 그래서 막부 타도 세력과 막부 측의 한판 전쟁이 벌어지게 되고요. 거기에서 막부 타도 세력이 승리를 하게 되면서 일본의 에도 막부라고 하는 무사 정권은 몰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천황이 중심이 된 새로운 정부가 세워지게 되니 그 정부를 일컬어 메이지 정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사건을 일컬어 메이지 유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천황 중심의 새 정부. 그러면 그 전까지 천황은 없었나요? 있기는 있었어요. 일본은 조금 역사가 좀 특이한데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특이할 수 있는데 뭐가 다르냐면요. 원래 일본은 천황이 지배하는 사회였어요. 그러다가 12세기에 무사들이 정치 권력을 장악하면서 무사들이 지배하는 정부를 만듭니다. 그게 바로 막부이고요. 막부의 최고 통치자는 쇼군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최고 통치자가 쇼군이 됐으면은 천황은 없어져야 되는 게 맞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일본 사람들은 천황은 신성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쇼군이 권력을 장악해도 천황은 실질적으로 하는 일 없지만 신성한 존재로 늘 남겨놓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게 되면서 막부가 사라지게 되고 지금까지 허수아비에 불과했던 천황이 다시 일본 정부의 중심이 되면서 천황 중심의 새로운 정부가 세워진 사건, 그게 바로 메이지 유신이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자, 그리고 이 메이지 유신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이 돼요. 좁은 의미에서는 메이지 정부가 세워진 사건을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그 이후에 메이지 정부에 의해서 추진되었던 근대적 개혁의 과정까지를 모두 포함해서 메이지 유신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양무운동과 비교해서 일본의 근대화 운동을 메이지 유신이라고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선생님 말 이해하고 있나요? 네. 자, 아무튼 일본은 정권이 교체가 되었고 새로운 정부에 의해서 우리도 서양식의 무기와 기술, 기계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일본도 근대화를 추진해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메이지 정부의 근대적 개혁은 중국의 양무운동과 목표는 같았어요. 부국강병이고요. 최종적으로는 식민지를 만드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무엇이 결정적으로 달랐느냐? 근대화를 추구해 나가는 방식이 결정적으로 달랐어요. 일본의 근대화 방식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문명개화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양 문명 그 자체를 받아들이자라는 주장이었던 것이에요. 양무운동은 어땠어요? 뭐만 받아들였어? 양무운동은
무기와 기술만 받아들이려고 시도했잖아요. 그죠? 하지만 일본에서는 문명 개화론이라고 해서 무기와 기술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생활할 때 입는 옷, 머리 스타일, 나라의 통치 체제, 제도, 심지어 사람들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 사상마저도 싹 다 서양식으로 바꾸자라는 방식으로 근대화가 추진되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서 일본에서는 산업이 육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신분제도가 폐지되고요, 징병제가 실시되어 이전에는 무사들만 전쟁터에 나갈 수 있었는데 그런 거 신분제가 없어지면서 의미가 없어져 버렸죠. 모든 국민들이, 모든 남성들이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징병제가 실시되었고요. 또한 의무교육이 도입이 돼 신분과 관계없이, 남녀 관계없이 일본 입양한 되면 누구나 초등교육을 받아야 되는 의무교육 같은 것들이 시행이 됩니다. 그야말로 일본의 근대적 개혁의 경우에는 전면적이면서도 급진적인 방향으로 근대적 개혁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아까 양무운동이 왜 부분적 보수적 개혁으로 진행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기득권층의 반발이 있기 때문에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그러면 일본은 왜 이게 가능했을까? 그런 생각하지. 일본은 정권이 교체가 됐어. 그지? 청나라는 청나라 정부에 의해서 근대적 개혁이 추진이 되었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기존의 막부 타도 운동 세력들에 의해서 망했잖아. 정권이 교체가 되었잖아. 그지?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경우에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근대적인 개혁을 추구해 나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물론 이러한 근대적 개혁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신분제 폐지되고 이러면서 기존의 무사들이 이에 대해서 반발하기도 해. 하지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일본 사회에 대해서 갈등이 벌어지면 어떤 식으로 해결한다? 칼로 해결한다. 그죠? 메이지 정부가 근대적 개혁을 빠른 속도로 추구해 나가자 근대적 개혁에 불만을 품은 무사 세력들이 반란을 일으키는데 이 역시도 전쟁을 통해서 메이지 정부가 제압을 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권력을 누리고 있었던 기득권 세력들을 전쟁이라고 하는 무력의 형태로, 폭력의 형태로 제거했기 때문에 이러한 빠른 속도의 개혁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따라서 일본의 근대적 개혁은 청나라보다 잘 됐을까요? 잘 됐어요. 네, 모든 것을 다 서양식으로 변화시키려고 하였고 이 기득권층의 반발도 힘으로 눌렀기 때문에 일본의 산업 발전은 중국보다 훨씬 더 빨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일본은 근대적 국가로 거듭나는 변신을 행하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산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해 나가게 됩니다. 미안해요. 조금만 더 할게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일본도 선진 산업 국가들과 똑같은 고민을 하게 되겠죠. 그죠? 원료가 필요해지고 시장이 필요해지고 노동력을 값싸게 유지하기 위한 곡물이 필요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일본도 목표가 필요했다. 뭐 할 목표? 식민지로 만들 목표가 필요해졌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신분제 폐지되면서 기존의 권력을 누리고 있었던 지배층의 무사들 불만이 많았어요. 일본의 산업화가 진행이 되면서 농사 짓던 땅에 공장이 세워지게 되면서 농사 지을 땅을 잃어버리게 된 농민들도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 국민들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는 전쟁이 필요했던 것이죠.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 무사들은 다시 한번 활약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죠. 그죠? 농민들에게는 새롭게 땅을 얻어서 나눠줄 수 있는 땅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한반도를 정벌하자라고 하는 정한론 같은 것들이 일본 내에서 대두되기도 하였다라는 겁니다. 잠깐 사진 하나만 좀 비교해 볼까요? 일본의 이와쿠라 사절단이라고 해서 서양의 근대적 문물을 배우기 위해서 떠났던 사람들의 사진입니다. 물론 전통적인 복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나머지 4명은 어때요? 전부 다? 양복 입고 머리도 짧게 깎았죠. 그죠? 청나라의 양무운동을 야, 왜 이러니? 나에게 이러지 말아라. 모르겠네 진짜. 네. 잠시만요. 아, 미안해요.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뭐가 이게 잘못됐어? 아이씨. 장하연 선생님. 미안해. 지금 못 먹어요. 어차피 지금 예!
네, 양복 입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아까 청나라의 모습을 보면은 서양식 대포를 만들고 있지만 사람들은 옷이랑 머리 스타일이 어때요? 여전히 과거의 방식을 고수하고 있죠, 그죠? 이 사진만 봐도 양무운동과 메이지 유신이 어떤 게 달랐는지 바로 눈에 들어오죠, 그죠? 네, 이 부분 하나 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19세기 중후반에 세계사적으로 동아시아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세계에서 중국과 일본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 조선에서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느냐? 이제 아직까지 동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서양에게 문이 열리지 않은 유일한 나라는 조선 하나가 남았어요. 그러면서 조선도 문을 열고자 많은 서양의 배들이 조선의 해안가에 나타났었는데 이때 조선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이 타고 온 배가 처음 보는 모양이었어. 그래서 이상한 모양의 배라고 해서 뭐라고 불렀느냐? 이양선이라고 불렀어요. 이양선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영국이랑 프랑스 같은 나라들이 와서 문 열어 우리랑 장사하자 같은 것들을 조선 정부에게 요구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하지만 조선 정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왜냐? 서양인들은 천주교를 믿고 있었고 천주교는 조상에 대한 제사를 거부하는 위험한 종교이기 때문에 이들과 장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조선에서 천주교가 더욱더 번져나가게 될 것이고 조선의 지배층들도 얘네들이 중국에 가서 무슨 짓을 했는지 대충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문 열어 장사하자라는 요구를 거부하는 통상수교 거부의 모습을 당시의 조선은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조선의 근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동안에도 중국과 일본에서는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계획이 차근차근히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의 권력자로 올라서게 된 흥선대원군이 어떠한 정책들을 통해서 새롭게 나라를 이끌어 나가게 되었느냐, 그런 내용들 다음 시간에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둥대서 미안하고요. 수업도 오래 해서 미안하고요. 아무튼 오늘 수업 듣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으셨고요. 이 수업이 여러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했습니다.